자, 안녕하세요. 북수목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조선 후기 때 상업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시전상인들이야. 시전상인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한 개 가지고 이제 쭉 설명했는데 좀 약간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어 갖고 일단은 제가 이제 관련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먼저 시점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시점. 자, 이 시점 보면 이제 여기 그 시점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에 4대에 거쳐 갖고 시점을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쭉 설치됐던 것인데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대개 보면 서울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대문 있고 이제 서대문 있으면 여기에 큰 길이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주약대로라는 큰 길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종로 일대 여기 이 일대가 시전상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지하철 타보시면 종로 1가부터 해서 뭐 종로 5가까지 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 한성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여기에 시전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상인들을 유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그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온 입주한 이제 그 행랑에 들어온 시전상인들에게 어 사, 상업세를 이제 시전세를 이제 받아먹죠.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그러면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이 어디였냐? 이거는 경시서예요. 뒤에 이름이 평시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경하고 이제 맞잖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도 개경에 시정이 있었죠. 이 개경의 시전상인들을 관리하는 감청이 이 경시소였는데 이 경시소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시소가 시전상인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물가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세 시전세 있죠. 예, 시전상인들에게 상업세도 징수하고 그 다음에 도량연기 같은 것들을 이제 단속을 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도량형을 숨기는 그런 이제 그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 때 금난 정권이 생기기 전에도 난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조선전기 때 난전은 이렇게 도량형을 이제 뭐냐면 시수를 숨기고 기준을 숨기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발하는 것을 이제 난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하는 행위를 시장을 물량케 하는 행위라 해서 난전이라서 그걸 적발하는 업무를 경시소에서 맡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 금난 정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금난 정권이 이제 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난 정권 허가권을 이제 뭐냐면 내주는 것도 이 평시서였죠. 금난 정권. 자, 그래서 이제 유기적을 감독한 경시서는 뭐 시전의 검사, 동향 감독, 물가 조절 같은 의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유기전에 국역을 부담시킬 때 경시서를 통해서 상납시킨 품목이나 수량을 각전에 도가되게 하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 뭐 도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시전상인들 조직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시전상인들 조직들은 이제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사무실이 있어요. 시청상이들. 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도가야. 그리고 동업 이 사무실 바탕으로 동업종합도 있겠죠. 이걸 도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동업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동업종합 사무실을 두는 것이 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성원도 있어야 되겠죠. 예. 구성원을 뭐라고 하냐면 도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원이 선거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도는 크게 이제 역할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상공업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하공업이에요. 상공업은 임원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거기 위결기관을 역할을 하고 되고요. 하공은 실무를 담당해요. 예. 그런 식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중은 도가는 그 도중에 동업조합에 안에 있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업조합에 있는 사무실 그걸 이제 그 구격을 명령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시현상인 집단들이 그걸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납부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시현상인들이 그 뭐냐면 구격을 담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 구격을 담당하지 않는 그 시현상인들과 구격을 치는 시현상인들 이렇게 두 개는 나눌 수 있는데 구격을 담당하는 그 시현상인들 육부간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구격을 지지 않는 그 시현상인들 무분간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난 이후에 이 구격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돼요. 예, 이게 점점 왜냐면 그 당시 뭐 재정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런 구격의 부담이 많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게 역을 담당함으로써 이제 직역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얘네들에게 일종의 독점적인 어떤 사업권을 부여를 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6개의 집단들에게 해주는데 이 육부간전 6개 집단에게 유분간전 6개 이걸 유기전이라고 하죠. 네. 육주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시전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구격을 모든 시전상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금단조건을 이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구격을 짊어지는 육분간전에게 유기전이죠. 그 유기전들에게만 이제 독점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격을 담당하는 대신에 독점적인 산업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입품을 주는 6개 종류의 상조를 얘기한다. 그 형성 시기는 인조 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양난 직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난 정권에 주어진 시기는 이게 숙종 전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조 때 육주 비준이 이제 성립되고 좀 있다가 금난 정권이 부여됐다. 구격을 이제 부담한 대가로.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유기전은 6개 상인 집단을 얘기하죠. 뭐 선전, 원포전, 면주전, 그 다음에 지전, 접포전, 그 다음에 뇌물업전 등등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학자에 따라서 또 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전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전만 금난 정권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시현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서브노트 보면 17세기 때 후반에 창설된 시현상인들은 대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소민들의 일용 소비품을 판매하는 시장상인들이야. 근데 18세기 때 창설된 시장들은 대개 사상 세력이나 평시서 건설과 결탁하여 성립된 거죠. 특히 이제 시장상인들이 누구하고 결탁을 하냐면 이 노동세력들과 결탁을 해요. 이 노동세력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등장을 했냐 배경을 보면 한성이 점점 커지죠. 한성이 원래는 1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선 후기 때는 20만이나 30만 정도 이렇게 막 불어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 기호들도 약간 다양해지죠. 산소가 늘어나니까 가공상품의 종류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 가공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시전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전들이 뭐 정치권과 유착을 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들도 금난 정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기전만 얻게 됐다가 유기전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난 정권이 점점 다른 시전 상인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14개 시전 집단에게 확대되고, 거기 뒤에 이제 보면 어 여기 뭐 12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에만 국한되지 못 하지 마시고, 그냥 유기전에서 여러 다양한 시장상의 집단들이 더 나왔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저는 이제 14개로 보고 있어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금난 정권이 독점권 행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형성됐냐? 물가를 올리겠죠. 예. 인플레이션이 뛰게 된 거야. 인플레이션이. 자, 그러면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뒤에 좀 설명할 텐데, 왜 그들에게 금난 정권을 줬냐? 그 중에 이제 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갖다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국역의 부담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부의 수요에 따라서 부과된 임시 부담금들, 그다음 궁중의 수의 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부담, 왕실의 간원상제 및 수유품 조달,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에 보내는 그 원공과 그 부족량들을 간부에서 구입한 벌공 등등이 있다는 거죠. 원공은 세패를 얘기하는 거죠. 매년 정기적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품을 갖다 주면 되게 간청에서 값을 쳐주기는 해요. 어, 뭐 반값 정도 쳐주고, 아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뭐냐면 그냥 무상으로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거의 무상으로 받아요. 왜냐면 이제 양난 직후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정부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역 부담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는데 더 심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난 정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냐하면 금난 정권을 줘야지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지, 만약에 그걸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전상인들이 배째다 치고 나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금난 정권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넘어가서 앞에 이제 했던 유기전 내용들 좀 읽어 보시고, 저기 이제 난전의 선행을 보자. 난전은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03년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03년 기출된 이 푸세메에 있는 난전의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데 푸셈인데 이제 국부셈이죠. 03년이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부셈이나 신부셈이나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어. 약간 내용에 좀 보강했다는 거, 왜?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옆에 이제 사료 부분만 좀 약간 더 추가됐고, 그건 이거 뭐 고대사 부분은 상고사는 더 이제 소설로 이렇게 치우치고 이건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국부셈에서 나왔고 신부셈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전의 정의를 볼게요. 난전이라는 것은 시전대장, 이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전상인들은 이 시전대장에 등록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해이나 상업시설이 가리킨 말인데, 요때 시전당 대장에 뭐가 이제 등록돼 있냐면, 조선 후기들 기준이죠. 각 시전상인들이 팔 수 있는 물품들이 등록돼 있어, 같이. 그래서 어떤 상인 집단은 어떤 물품을 팔고, 어떤 상인 집단은 어떤 물품을 팔고, 그런 것들이 등록돼 있거든요. 근데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이 집단들이 그 물건을 팔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난전이라고 한다. 예, 난전. 그래서 이 난전을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의 것을 몰래 파는 행위나 가게를 상인 집단들 난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난전이 활성화된 배경이 뭐냐? 인구가 급증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예, 그 유통 상품의 양이 증가되죠. 그래서 종전에 시현상인 집단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다음 농업 생산력과 수공 생산의 증대로 종래에 거래되지 않던 채소 등이 새로운 상품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그 채소 같은 거는 거래가 안 됐는데
점점 도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부근에 있는 농촌에서 이런 채소 같은 상품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도시에 공급을 하게 돼요. 근데 기존에 이제 시전상인 집단을 가지고는 그걸 이제 뭐냐면 어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난 이후에 이제 인구 급증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이 난전의 이제 뭐냐면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전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 걸 볼게요. 16세기 전까지는 난전이라는 게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정상인들이 이제 주로 자연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16세기 때 비록 이제 도성 주변에 영세 상인들, 시정상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그냥 쫓아내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어떤 도성 상업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17세기 이후죠. 예, 임진왜란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난전이 형성되는데, 예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유민들이 발생을 했고 이때, 그래서 얘네들이 도시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훈련도관의 군인들 월급이 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난전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채소나 과일, 수공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난전이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됐고, 특히 17세기 후반은 또 난전의 또 배경이 되는데, 17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잉여 물자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강업이 형성되면서 확대되면서 잉여 노동력도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갖다 팔고 그다음에 잉여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어디예요? 시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시전상가 외에도 남대문 밖에 칠패나 동대문 근처 이연 등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거리마다 난전이 생겨서 시전의 전매품을 애매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시장이 독점을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그 허가받지 않는 상업 집단인 난전들이, 상인들이 난전들이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칠패라든지 이연이죠. 뭐 종로는 시청상인들이 이제 원래 장악했던 곳이고, 이 칠패와 이제 이연의 위치가 어디냐? 칠패는 남대문 밖에 있는 거죠. 이 칠패에서 주로 어물을 갖다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대문 근처는 이제 여기 이연이고, 그러니까 사대문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금난 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야. 미치지 않는 곳이죠. 금난 정권이라는 거는 사대문 안까지만 가능한 거야. 사대문 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 도성 밖에 하다 보니까 이걸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단속을.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얘네들까지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이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 시전상인들이 일부가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서로 정경 유착이 일어나주면서 그 당시 이 시전상인들이 이제 금난 정권 형성할 때 금난 정권의 그 허가권은 평시소에 있지만 처벌권은 한성부에서 행사했어요. 한성부가 그 한성의 범위를 사대문 안이 아니라 이제는 사대문 바뀐 심리까지 확장시키죠. 그럼 이런 실패나 이연에 있는 난전까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이제 사상도고들은 그 당시 노동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연결돼서 서울 외곽에 금난 정권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심리 밖에 있는 송파나 누원점, 소원점, 동작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시장이 형성돼.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물품들을 뭐냐면 장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점 매석이나 하여튼 등등 해갖고 물가를 조절해요. 서울의 물건들을.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상인들의 어떤 그 유통권이 누구로 넘어가게 된 거야? 이때는 사상 중심의 유통권 넘어가게 돼.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게 중심된 그 지역들은 되게 보면 뭐가 많이 포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구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기 시작한다. 한양 부근에. 그리고 이제 포구에서 물건을 떼고 중개하고 보관하고 배분하는 그
역할의 포구 주인이 있는데 이 포구 주인의 권한이 커진다는 거예요. 주로 건강상인들이 18세기까지 맡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사상들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상들은 또 남인 세력들과 또 결탁을 해서 예, 그 뭐냐면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죠. 정조 때 그 유기적을 제한 금난 정권을 폐지시킨다라는 거죠. 예,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난전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난전의 주체든 뭐 여러 가지죠. 서울의 건세가 그 가복, 각 관할의 절이, 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서층들 얘기하죠. 호위청 산하의 군병이나 각 영문의 수공업자, 그 서울과 개성의 그 부상이나 등등 중도와 등등인데, 각 영문의 서공업자 같은 경우에 뭐냐? 이건 뭐냐면 각 군대에서는 그 밑에 수공업자들이 있었어요. 예.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민영 수공이 발달했지만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민간 수공업자들이 못 만들거든요. 이거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그 군대 안에는 무기, 뭐 대포, 조총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에서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로 난전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난전의 주체 중에 좀 볼 게 중도화인데, 중도화는 어떤 사람들이면 중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매상.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서울 부근의 송파와 누원 부근에 물건을 떼서 서울로 공급해주는 소매상인들 공급해주는 상위 집단이 중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분쟁의 유형을 볼게요. 분쟁의 유형은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자,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 시현상인과 시천상인 간의 대립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시천상인하고 사상해갖고 사상만 이제 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난전이라는 정의부터 이제 아까 지금 좀 되돌아보죠. 난전은 보통 이제 전환에 등록돼 있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팔 경우에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팔 경우에 난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때 그 뭐냐면 시천상인 안에서도 그 각각의 이제 허가받는 물건도 있어. 근데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는 시천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형성되는 거야. 예, 난전이. 그래서 이제 유형을 보면 모자전과 상전상인들의 대립과 선전과 면주전 상인들의 대립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예문이 요거거든요. 모자전하고 상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모자전과 상전이 뭐 때문에 싸웠냐? 바늘 때문에 싸웠어. 예. 그래서 바늘이 각각 자기 시전이 취급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선전과 면주전. 자, 선전과 면주전은 그 비슷해. 선전과 면주전은 그 비단 있죠, 비단. 비단을 이제 갖다 파는 거야. 근데 선전은 주로 중국산 비단을 얘기하는 거고, 면주전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단하고 이제 뭐냐면 약간 면포 같은 걸 좀 갖다 같이 파는데 얘네들이 이제 싸우게 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면주전에서 아마 이제 그 중계 비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조선의 비단이다 일단 식으로 갖다 파니까 선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거고 얘는 난전이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자, 그래서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난전이 요 두 번째 유형이죠. 교과서나 이런 데도 실려 있는 그런 유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현상인과 사상 간의 뭐냐면 대립이죠.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어떤 독점 물건을 허가받지 않은 상위 집단을 얘기해요. 국가의 관리 밖에 있는 상위 집단을 통칭해서 그 사상이죠. 그러니까 사상의 범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뭐 어물전과 건강상인들 대립, 시전과 대상 간의 대립, 그 대상에는 뭐 송상, 망상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정과 중소 신흥상인 간의 대립.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지방상인들과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포전상인들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 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난전 중에 이제 사상 중에 제일 큰 집단은 경강상인들이죠. 경강상인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형이 시전상인과 수공업자들이에요. 원래 이제 시전상인들이 상당수 수공업자들을 선대리 형태로 이렇게 물품 같은 걸 독점을 하고 지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일부 수공업자들은 이 시전상인들 지배에 벗어나서 공인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수공업자들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에서 벗어나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공업자들은 종전의 선대제 시대에 벗어나서 자기가 물건을 갖다 팔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이나 LG 같은 것 전자들이 하이마트나 뭐 전자랜드 건치지 않고 자기가 물건을 갖다 팔잖아요. 자, 요런 형태야. 자기가 물건을 팔아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능히 얘네들이 푸는 물건과 얘네들이 갖다 파는 물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시청상인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수공업자들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이제 잡철전과 야장의 싸움. 여기가 이제 상전과 도장의 총장의 싸움, 도자전과 도장장의 싸움. 요 얘네들의 계열들이 뭐냐면 시청상인 집단들이고 얘네들이 계열이 독립된 수공업자들이에요. 물품이 겹쳐 갖다 파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눈여겨는 게 이제 수공업자들이 18세기까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신해통공 이전까지는 이렇게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 그래서 산업자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신해통국 이후부터는 점점 없어져. 19세기 때는 완전히 뭐냐면 그 당시 그 사상들에게 뭐냐면 통제를 받죠. 그래서 사상들이 만드는 게 선대제 시스템에 들어가게 돼요. 예전에 이게 시험문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19세기 이후에도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서술이에요. 이건 서술이고 그 19세기 때 이후 그러니까 신해통국 이후부터는 독립수공업자들이 사상의 통제에 들어갔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이제 국편에도 나와 있고 예전에 6차 지도에서도 나와 있고 그 예전에 또 그 기출문제도 관련돼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이건 틀린 것 같아. 잘 읽다 보면 교과서도 팩트 측면에서 틀린 게 많아요. 예. 뭐 의의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팩트는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 1951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술되면 교과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실 틀려도 그대로 얘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건 교사의 전문성이 문제야. 그래서 교과서도 읽어보면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전공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 자료 보고 파악을 해서 고쳐야죠. 그거는요.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교수들이 썼다고 했지만 실제 교사들이 쓴 거고 교사들이 뭐 그 전문을 하지 않은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못된 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하고 전공 기본서 통론 내용이 충돌했다 내용이 그러면 통론이 더 뭐냐 정확하죠. 교과서는 그런 책을 이제 발췌해 갖고 편집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전공 기본서하고 논문 내용이 충돌한다. 논문의 다수들이 충돌한다면 논문 내용이 맞아요. 예, 심화서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교과서 내용이 좀 틀린 게 있어. 신해통국 이후에도 마치 이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등장해서 더 발달했다. 얘네들 항상 더 독립된 독자적 수공업자들이 확산됐다는 내용은 이 기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난 정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앞에 이제 금난 정권은 조선후기 때 난전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금난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가지로. 금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위는 한성부에 있어요. 한성부. 금난 정권은 한성부에서 가능하죠. 허가권은 평시소에서 있지만 처벌 권한은 한성부에서 와요. 한성부. 한성부에서 총괄을 하는데 금난 정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권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난전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창난권과 난전물을 압수할 수 있는 속공권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조선 전기 때 그 사용했던 난전권과 다르죠. 조선 전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후기 때 금난전권이라는 권한이 없어요. 그때는 난전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동양형 사용 사기 같은 불법 행위를 금하는 건데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 그게 아니라 되게 보면 그 난전이라는 거는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고 걸리 그 금전에 걸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얘기했다. 그래서 창난권하고 그다음 속공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속공권부터 볼게요. 속공권. 속공권은 여기 이제 그 난전문에서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인데 요걸 행사하는 게 한성부예요. 그래서 이제 난전물 가격이 재해를 면하기 위한 이제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뭘 가할 수 있냐면 태를 가할 수 있어. 태라는 것은 할초리 같은 걸 통해서 엉덩이를 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난전물을 몰수를 했더니 이게 원래 속전이 150원인데 난전물 가격을 봤더니 100원밖에 안 돼. 그럼 50원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태를 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행사하는 것이 그 한성부고 그다음에 창난권이라는 것은 난장인을 잡아들이는 권한이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한성부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시현상인들이 위임했죠. 그래서 시현상인들이 잡아들여서 갖다 주면 그 당시 이제 그것을 처벌하는 거는 한성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거를 왜 했냐? 금난정권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한 거야. 정부 입장일 때는 사상들이 성장하면서 있게 된 실현성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려고 했고 그 이들을 육성해서 국가 수요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공급받고자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노원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실현성들 육성을 해야지 그 정치 자금 같은 걸 계속 확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먼저 난전의 관할 기구가 원래는 경시서였는데 아까처럼 말했지만 한성부 이관됐죠. 경시서는 이제 금난정권을 발행하는 기관이고 한성부는 처벌권을 관할하는 기관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청남권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한성부에서 시정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속공권 같은 경우 한성부에서 행사하는데 난전물 가격이 시장에 미치지 못하게 경중을 가져서 태를 가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금난정권이 이제 주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형성되냐? 그거는 뭐 학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직 딱 그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숙종 전후도 보고 있어요. 숙종 전후. 그러니까 인조 때 유기전이 형성됐고 그 후에 이제 좀 지나다 숙종 전후도 군난정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몰라요. 아직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신해통공으로 넘어가죠. 신해통공. 신해통공은 그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 03논에도 나왔고 그게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도 한번 나왔어요. 여기 안 적혔지만.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남인의 그 당시 영수였죠. 재상이었던 최재공이 정주한테 건의를 하죠.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물가가 되게 쌌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노년에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 그 원인이 그다음 금난 정권에 있다. 이 금난 정권을 타파해야 된다. 그 원래 유기전만 주어졌는데 금난 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시장상들이 많으니까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금난 정권을 없애자.
이렇게 이제 상수를 올려요.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10년도다. 10년도 기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영조가 정조가 그럼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냐면 했던 것이 신해통공이죠. 신해통공. 통공이라는 것은 막힌 곳을 뚫어준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0년 뒤에 또 하나의 신해통공이 있었죠. 철종 때 일어난 신해통공은 좀 다른 의미죠. 이거는 이제 서울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못 보는 거, 문무관리직을 못하는 것을 뚫어준다는 의미고, 요때 신해통공은 그 당시 금난정권, 유기적을 제외한 금난정권 폐지한다는 거야. 똑같은 신해통공이지만 달라요. 시기적으로 내용도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경을 볼게요. 금난 정권의 폐해 때문에 일으킨데 뭐 시장상인들이 그 당시 서울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뭐냐면 다 받고, 심지어는 영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빼앗고 그래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폐해도 있었고, 그다음 사상 도구들이 그 당시 이제 전환물자로 시장을 새로 설치하여 물건을 독점 판매하거나 우세한 자본력으로 물건을 독점해서 물가를 조절했고, 따라서 그 서울의 물가가 높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사상 도구 중에 일부가 시장상인 집단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가도 올리고, 어떻게 사상 도구들이 그 서울 외곽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물가를 독점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물가가 그 당시 오른 이유가 시장상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상 도구들도 그 한몫을 했어. 근데 이제 주로 타켓을 어디에 노렸냐면 이 체제공은 그 당시 시천상인들을 이제 노렸던 거죠. 시천상인의 많은 그 시천상인들이 노론축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노론축의 그 자금을, 정치 자금을 끊고, 그 당시 사상들이 이제 남인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 남인들하고 이제 보호해주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상인에 대한 도시 빈민층, 영세상인, 소생산자의 정황과 물가 문제가 심각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하면 그 당시 이제 남인들은 그 당시 사상들과 연결돼 있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노론세력들은 시천상인들과 연결돼 있죠. 그 남인들 입장 때는 사상들의 요청을 받고 노동을 공격하고, 노동과 시천상인들의 어떤 정경 유착을 끊어야지 힘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 이 사상들이 노동과 갖다 붙여, 남인하고 손절하고, 예, 그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내용을 보면 정조 15년에 체제공을 거했던 이제 신해통을 실시하면서 유기전 이외에 일반 시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이 폐지됐고요. 그럼 유기전은 언제 폐지됐냐? 유기전은 2차 갑오개혁 때 폐지됐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전상이 그 금난 정권이 다 폐지됐거든요. 자, 그래서 유기전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했다. 그래서 상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죠? 결과를 보면 경강 지역의 부상대구의 새로운 유통 체계를 장악했죠. 이미 이제 그 유통 체계는 이미 마련했어. 시장상 이전부터 유통 체계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도시 상인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사상 도구에 대한 도시 빈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상인도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됐지만 사상 도구도 그 당시에 물가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서울 외곽의 상가를 장악해서 서울 외곽의 시장을 장악해서 매점 매석을 통해 물가를 띄웠는데, 시장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얘네들이 금난 여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얘네들 행동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고, 특히 경강상인 집단들이 쌀을 그 매점 매석을 해요. 19세기 들어가면 이 도시 빈민들이 쌀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에 반발해 갖고 이제 쌀 폭동이 일어나죠. 쌀 폭동이. 예. 그다음 여각 주인 같은 지위 변화도 주인권이 상승됐다. 그래서 이 포고 주인이라고 하죠. 또 이미 이제 예전부터 상당히 높은 가치를 해갖고 이제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상 도구들이 완전히 이제 금단 정권 이후에 독점을 하니까 그 지가 더 올라간 거야. 그래 갖고 나중에 19세기 때는 그 당시 그 건세가들이 예 노론의 이제 명망가들이죠. 경화 거족들 예 얘네들이 이걸 이제 구입을 해요. 예 경강상인들부터. 그래서 상당히 권한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간천과 결국엔 운부 도구가 확파되어 운북의 독점적인 영업체계가 번개되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운부 도구라는 것은 시장상인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 상인 집단이 아니에요. 예, 상인 집단이 아니고 이건 운송 독점 집단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물품 같은 것들 이게 뭐냐면 운송할 때 그걸 운송하는데 독점하는 그런 집단을 운부도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른 이제 운송 집단들이 이제 정부 그 물건을 운반하거나 그럴 때 이제 방해 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운북의 독점 체제가 파괴가 돼. 왜 파괴되냐? 자, 이거는 그 앞에서는 신해통공 자체보다는 신해통공이 영향을 해갖고 이제 독점 체제 상인에서 그 상공에서 파괴되니까 상인 집단에서 파괴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정부가 따로 칙령을 내려서 다른 명령을 내서 운부도구를 확파하는 조치를 내리게 돼요. 예.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야. 그래서 이 운부도구가 확파되니까 그 당시 독점 체제가 일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독점 체제가 계속 자유체제가 유지되냐? 아니죠. 운부기가 독점 체제가 폐지되고 나서 또 다른 독점 상인 집단들이 형성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 주인만 바꿀 뿐이지 독점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야. 뭐 마부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그 뭐냐면 독점 상인 집단 아니, 운송 집단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신해통공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그것이 이제 운송 독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서 따로 이제 운송 독점에 대한 타파령을 내리면서 운부도구가 확파됐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야. 그 운부도구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이제 그 신부셈이 있어. 신부셈이 아니라 국편이 있어요. 국편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예. 그래서 운부도구를 이거를 시현상인 같은 한 계열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운부도구는 시현상인 집단이 아니라 운송 독점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신해통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분위기에 확산이 되면서 이 당시 그 운부도구의 도구도 그 독점 체제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따로 이제 명령을 내서 그다음 유기적인 품목을 제외했지만 소상인이나 생산자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또 서울에는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가 항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물가 항등을 막은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요. 일시적인 걸 써야지. 실질적인 사상 도구들이 이제는 물가를 완전 100% 조종하죠. 그래서 물가 인상은 잡을 수가 없었어. 그 당시 인플레이션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사상 도구의 경우에는 우세한 자본력과 강범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독점 상황을 확대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 아까 전에 사상 도구들이 이제 물가를 장악하니까 그 당시 물가가 이제 앙등이 되고 그 당시 이제 도시상공인이나 빈민들이 마찰을 빚기도 하죠. 그래서 1833년에 19세기 때 쌀폭등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쌀폭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1833년에 동막 주인이었던 김재순이 시현상인과 공모하여 쌀값을 안정시키자 도시 상상인과 소상인과 빈민들이 김재순과 사전상인, 쌀상인이죠. 그걸 공격해서 창고를 불태웠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9번이에요. 자, 시내통공 자체에서는 뭐냐면 그 독립수공업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시내통공의 기점으로서 이제 그 당시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던 일부 독립수공업자 집단들이 완전히 상인 자본에 예속되어 피고용자 지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신해통공 자체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다음 신해통공을 통해서 형성된 사상도구의 독점력이 강해지면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독점적인 상품을 계속 구입을 해야 돼.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 집단들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립된 수공업 집단들도 그 상인 자본에 예속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신해통공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으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고 여기 4번은 직접적 영향이나 간접적 영향이었다는 거.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20년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공업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틀렸죠. 예, 신해통공 이후에는 그 당시 독립된 수공업자들이 독점적 판매망을 구축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예속화가 강화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좀 같이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해통공의 의의가 있어. 이게 의, 영양하고 의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지는데 의의가 여기까지죠. 여기가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의, 경제적 의.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영양이고. 자, 신해통공은 이처럼 자유상행위를 조성하여 조선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가져왔지만 한편은 신해통공은 도구를 단속하게 취해졌는데도 오히려 사상도구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권이 장악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인층 분화에 심화되고 도시 반발을 더욱 거세졌다. 근데 의의가 아니네, 영향이네요. 이게 영향, 영향이고. 자, 이거는 아마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분이 원래 쓰신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합격자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신 내용 같은데 하여튼 요약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의의가 있죠. 여기야. 금난 정권의 혁파는 봉건적 산업 질서인 시장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래서 있고 사상 체계에 공부하는데 결정 영향을 미쳤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의미고 그다음에 이게 영향이죠. 예. 그래서 금난 정권 혁파는 봉건적 산업 질서를 하는데 이게 봉건적 산업 질서라는 건 뭘까요? 봉건적 산업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길드 있죠. 여러분들 길드처럼 되게 이제 봉건적 산업 질서는 어떤 정경 유착을 통해 독점권이 형성된 거거든요. 자유 경쟁이 아니라. 근데 조선에도 마찬가지 금난 정권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이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이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혁파는 길드가 독점권을 폐지한 것처럼 무너뜨린 것처럼 이런 것도 무너지는 형상들이 있다. 그래서 금난 정권 혁파는 길드가 어떤 독점적인 어떤 봉건 산업 지를 형성해갖고 독점을 했던 것이 상호평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금난적 혁파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봉건적 시장 질서는 시장 파괴 붕괴를 의미한다라는 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길드의 봉건적 어떤 독점 체제, 정경 유착의 어떤 무너진 거하고 요거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의의들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농업생산의 발전과 의의 추가해서 보면 도시 인구의 어떤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구조를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하고 있다. 예. 농업생산의 발전과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체제를 발달을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도 플러스해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장시를 보죠. 장시. 자, 장시라는 것은 그 종전의 간설시장하고 좀 달라요. 이 간설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임의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장시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형성이 됐던 거야.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미 이제 15세기 때부터 마력부터 형성됐다고 하죠.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냐면 그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이제 나타난 잉여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시들이 형성됐고 이것이 이제 16세기 중엽에 산남 지방까지 이제 보편화돼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계기로 17세기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되고 그 후에는 항해도나 평안도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장시는 대부분 전기시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되게 5일장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하죠. 그런데 대도시나 그 주변의 경제 요충지나 지방 산업 중심지에는 장시가 상설시장이 됐다. 매일 열리는 거야. 매일. 그래서 장시는 시골에도 있지만 주로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 이제 발달됐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3대 장시가 있어요. 종로, 이연, 칠패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있고 대도시 중심의 또 상업 중심지에도 앞에서 언급한 그 금난 정권이 호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서울 군구의 지방 상품들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강주의 송파장, 양주의 누원점, 포천의 송호점, 동작진, 태계원 이런 것들인데 송파는 지금은 서울에 들어가 있죠. 잘산동지잖아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강주에 들어갔던 거예요. 강주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주군도 상당히 커요. 지금 강주 시설 있지만 이제 송파도 그 강주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 있죠. 성남도 원래 강주였어요. 강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양주 있고 포천, 송어리, 송어점은 이제 송어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동작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동작구, 예, 노량진 그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 한산구 밖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북쪽의 도봉산로에 있는 누원은 어물, 포물물이 동국정의 원산에서 반입되는 길목이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쪽 양주 쪽에서 저도 양주 쪽에 군대 생활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이 있고 양주가 있고 있는데 이 양주하고 이렇게 해서 원산으로 연결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예전에 금강산도 이제 도중에 갔던 길인데 요 길이 이제 뭐냐면 3번 국도가 뚫려 있어요. 일제시대 때 3번 국도를 있죠. 예. 그래서 이쪽 길을 쭉 타가면 의정부 거쳐서 양주 거쳐서 동두천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원산호가. 그래서 요 길에 따라서 일제시대 때 기차가 놓여졌죠. 경운선이야, 경운선. 그래서 경원선이 있는데 경원선이 어디에서 지금 끊겼어요. 동두천에서 끊겼잖아. 동두천에서 끊겼나? 문산에서 끊겼다. 예. 자, 하여튼 거기서 이제 동두천까지는 지금 1호선이 있고 문산은 경원선이 이렇게 있는 걸로. 경원선이 있고 원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후전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 그 누원 양조 쪽은 이렇게 원산에서 들어온 이제 해설물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서울로 반입하는 중간 도로에 딱 중간에 있었던 지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주 송파는 강동지방과 산남지방에 들어온 물건들이 들어오는 그 지역이었고요. 자, 이 장시는 정기시가 아니라 상설시죠. 맨날 열리는 거야. 5일마다 5일장 뭐 이렇게 하는 게 맨날 열리는 상설시였고,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사상인들이 성장해 도성 내 시전상인들 위협할 정도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금난정권 이전에 상권이 시전상인 중심의 상권에서 이런 사상들 중심의 상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했죠. 예.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상권의 변화. 17, 18세기 때 중반에는 시전상인이 중시했지만 18세기 후반 때는 이렇게 됐다. 그 기점이 이제 신해통 공포 이전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전 부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 상인 집단 볼게요. 보부상들은
크게 보상과 부상으로 나눠졌죠. 보따리 장수하고 보상인 보따리 장수와 지기전인 부상으로 나눠졌는데, 이들은 조선 초기 때부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들을 좀 약간 정치적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 대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부상은 사상이 아니라 단상이야. 얘네들은 주로 상인 그 시장과 시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 보부상 상인조합들은 되게 엄격한 군용 밑에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 처벌도 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해서 연계해 갖고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포구 시장을 보죠. 포구 시장 관련돼서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그 역사과 단독 문제가 아니라 공통서의가 문제하고 관련돼서 나왔어요. 지휘과 문제 관련돼 갖고. 자, 포구는 어디냐면 일단 포구부터 볼게요. 이 포구를 어디냐면은 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포구는 주로 경창이 있었던 거예요. 조창, 조창. 포구의 상당수가 조창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세곡 운송 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곡들은 주로 배로 운반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위치가 어디냐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배를 운반해도 이제 여기 강이 있고 이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배는 대개 보면 강이 수심이 얇잖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작아요. 이 강배 강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 바다 그 면한 그 지점에 수심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강배는 그 수심이 깊어지는 그 부분에 서 여기 물건을 하적한 다음에 배를 갈아타야 돼. 그때 바닷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야. 예. 그 지점에 주로 이제 포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강을 통해서 물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정부에서 운송한 물자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작은 배니까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큰 배로 갈아타야겠죠. 바닷배로. 그래서 여기에서 바닷배로 갈아탄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대표 중에 서울에 양화진 같은 데 있죠. 양화진. 양화진이 이게 대표적인 포구야. 그래서 강배에서 바닷배로 아까 갈아끼는 그런 지역이 포구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런 포구 지역들은 상당히 조창이 많았다. 요 지역에. 자, 그래서 원래는 조창의 세곡 운송 지역 운송 기지로서 포구 사업을 이어졌는데 조선 후기 때는 이 지역이 산업 중심지가 돼요. 여기 조창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구들이 이제 막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거야. 이 부근에. 그래서 이걸 뭐냐면 포구라고 한다. 포구 산업, 포구 시장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포구들은 큰 포구들 보면 포구 그 경강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경포, 그다음 원산포, 마산포 이런 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원산이니 마산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나중에 항구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좀 기억을 해 두시고 거기에 눈여겨볼 게 이제 강경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났어요. 이 강경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상당히 번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 쌀을 여기서 모아서 서울로 운반하는 그런 포구였어요. 상당히 큰 포구였죠. 그런데 나중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호남선 있죠? 호남선이 부설되면서 여기가 쇠퇴돼. 지금은 조그만 동네 불가인데 이 철도가 부설되면서 자연스럽게 철도의 그런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강릉포가. 그러면서 군산이 발달되죠. 군산. 군산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이제 뭐냐면 전라도 쌀을 다 뭐냐면 수집해 갖고 거기에 기차로 해가지고
뭐 남쪽으로 내려보든지 서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항구를 통해서 이제 일제로 이렇게 반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군산이 부각이 되면서 강경포가 쇠퇴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휘관 문제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 99년도면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20년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 포구에는 누가 있냐? 객주가 있어. 예, 객주가. 그래서 이 객주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그 상품 집산지에 상품 위탁을 팔아주고 그 대가 구전, 수수료를 받죠. 예, 위탁 판매를 하고 그 외에도 숙박 업무, 뭐 자금 제공, 제동이나 제공이죠. 자, 자금 제공 등 금융 업무를 담당했다. 창고 업무나 수송 업무. 그러니까 포구에 들어오는 물자들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보부상들도 재워주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중소상인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수송 업무도 하고 상당히 중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뭐냐 앞에서 여각 주인권이라고 하죠. 여객 주인권 또는 포구 주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구 주인권을 그 당시 18세기 전까지는 경강상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얘기한 거야. 수도권 중심으로. 이것이 나중에 그 건세가들 노동 명망가들이 사들이기 시작하죠. 매입을 하죠.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항을 보자. 자, 전항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이에요. 이 전항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네. 그 전항이 뭔가 이걸 좀 볼게요. 전항의 정의. 전항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면 물가 하락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죠. 경제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워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너무 뛰면 문제가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일어나면 산업 전반이 더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것도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그다음에 1929년에 대공황도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예,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 전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전황이라는 의미가 돈이 굶주리는 현상이죠. 돈이.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야. 그럼 왜 전황이 일어나냐? 일단 보면 크게 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화폐 유통량과 그 다음에 물자의 유통량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거야? 물자의 유통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화폐가 물자의 유통량을 뭐냐면 따라가지 못해.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물가가 물자의 그 물건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황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황이 이때 조선 후기 때도 일어났지만 또 한 번 또 일어난 데가 있어요. 구한말 때죠. 구한말 때 이제 화폐 개혁을 하잖아요. 요때도 전황이 일어났어. 디프레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때가 그냥 박정희 때다. 박정희 때 그 군정시대 때 화폐 개혁을 하죠. 이때도 전황이라고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때 용어니까 하여튼 조선시대 때 전황이 일어났다. 조선시대 전황 같은 형상들 디프레이션이 일어났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구한말 때 화폐 개혁과 박정희 때 군정 때 화폐 개혁 때 동전이 부족한 그런 형상 때문에 전환, 그 디프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렸다는 거야. 예. 그 당시 화폐가 깔렸다는 거죠. 화폐. 그러면 화폐는 좀 살펴볼게요. 정근대 시대 때 화폐는 물품 화폐가 주요였어요. 물품 화폐가. 초창기 때는. 그 물품 화폐는 이제 뭐 고려나 조선전기 때 뭐 삼배라든지 그다음 면포라든지 쌀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만 거래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많은 물건을 거래할 때는 좀 부족해. 이거 가지고 일일이 운반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측량화폐야. 측량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화폐야. 예. 그래서 기금속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철을 사용했는데 철은 너무 이제 화폐로 쓰는 기능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곧 퇴출당하고 왜냐하면 시계성이 없잖아. 좀 그래도 시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금, 은, 동 이런 것들 사용해요. 이게 측량화폐고 측량화폐에서 좀 더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 이런 건데 이 지폐 내용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면 이 측량화폐를 사용한 거예요. 예, 측량화폐. 금, 은, 동인데 금은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가치는 있지만 금은 너무 이건 또 뭐냐면 부족해. 그러니까 화폐로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이나 동을 사용했어. 예. 은과 동은 화폐로서의 시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양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은과 동을 사용했고,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동을 사용했죠. 송나라 때. 그러다가 나중에 명청 때는 은으로 바뀌죠. 우리나라는 동을 사용했어. 동전을 많이 사용했어. 왜냐하면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은도 있었고 금도 있었지만 금은이 다 이제 중국 쪽 빠져나가니까 특히 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은화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가서 갖다 파는 게 이득이 돼. 중국의 은화 시세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생산한 은은 다 중국 가고 대신에 동이 사용됐죠. 그 동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전도 뭐 예전부터 계속 만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던 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했던 화폐가 그 동전이 지폐가 지폐한다. 화폐가 상평통보죠. 그 상평통보를 주류했다. 숙종 때 김육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주류했는데 상평통보는 이전에도 한번 호정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 숙종 때 다시 만든 게 널리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숙종 때 만들어졌다 보고 있죠. 자, 그럼 상평통보가 왜 만들어졌냐? 그걸 보면 상공의 발달과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를 화폐로 납부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이제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조세가 화폐로 납부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주 입장 때는 조사를 내야 되니까 화폐를 지대로 받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평통보 같은 것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요를 중단하기 위해서 여러 관청에서 주주를 내요. 그래서 호주의 상평장, 훈련도강, 어용충, 지방관청 등. 예. 그래서 지금은 화폐의 어떤 그 주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한국은행에 있는 그 거기에서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일단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이렇게 조달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이제 간청에서 주조를 했어.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폐가 아니라 지폐는 그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측량화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의 함량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발급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일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상평통보를 반영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만 위조 지폐를 만든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것도 통용됐어. 왜? 동의 함량만 딱 충족되면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용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황의 발생을 보죠. 전황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폐 유통량보다 물자 유통량 중에 화폐 유통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물자 유통량보다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배경을 볼게요. 그래서 중국 그 당시에 용어는 화폐 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용어를 그 당시 용어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왕조의 통합 화폐 정책이 동전과 함께 헌물화폐 면포를 병용하는 방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주주하지 않았다. 자, 그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오늘날만 이제 통화 관리를 한 거야. 총통화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통화 관리할 때 그 통화를 이제 발행할 때 지금 이제 총통화량을 이제 1,000억을 봐요. 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여기는 반은 면포로 하고 일반에서 500억을 이렇게 면포하고 그리고 삼평통보 동조는 500억을 하자 이렇게 정해. 그러면 500억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만 반영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이 면포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상평통보의 어떤 것들 더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그래서 이제 면포하고 그다음에 동전에 뭐냐면 같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자, 그리고 교환 경제가 점점 발달되면서 불편한 면포나 쌀보다는 이 동전이 좀 많이 사용되죠. 그 동전의 구매력이 더 상승되고 되고 동전 자체가 일종의 투기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교환 경제가 퇴장되고 이 동전 부정 현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 것처럼 원래 비트코인 같은 거 비슷하죠 보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투기 대상이 아니죠.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사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물건을 갖다 팔고 사는 것보다는 투기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동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투기 대상이 되는 거야. 오늘 비트코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기 자기 집안에 모셔두는 거야. 네, 모셔두고 일대 있다가 하다가 이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사들이고 사용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화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전이 돌질 않으니까 물건을 매매하고 사는 데 사용되지 않고 투기 대상이다 보니까 어, 유통이 잘 안 됐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돈을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투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집안에 모셔두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돌지도 않죠. 그리고 화폐 고리대를 이용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나면서 화폐가 점점 시중에 없어지게 돼요. 예, 투기 대상 저장의 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돈을 은행에 놔두잖아요. 자기 집안에 보관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굴려가지고 뭐냐면 투자도 하고 빌려주고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그 다음에 화폐 고리대 이용은 여기 밑에 있네요. 동전과 환물의 신세차에 의해서 이제 고리대를 성행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헌물로 이제 뭐냐면 값싼 헌물로 빌려준 다음에 쌀 같은 것들을 나중에는 동전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전황이 조선 후기 때 뭐냐면 행위 그 전반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셈을 읽어보면 마치 이 그 전황이 영조 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설명한 공시 전황은 정조 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잘못된 개념이야. 이 푸셈은 다른 책 보시면 알아. 다 검색해 보시고 다른 책 보시면 그렇게 설명 안 해요. 푸셈만 그렇게 설명한 거야. 전황은 조선시대 때 상평통보가 확산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만성적인 거예요. 예, 영조 때도 있었고 정조 때도 있었어. 다만 정조 때 공시전환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맞아. 근데 공시전환은 엄밀히 말하면 전환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요. 경제적으로 볼 때. 이건 뒤에 좀 설명을 있지만. 그래서 그 정황이라는 것은 영조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조 때도 일어났고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가 일반화되면서 일어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언제 해결됐냐? 19세기 때 해결됐어요. 순조 때.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원인들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 있죠.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동전과 함께 면포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많이 주저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 포기하고 이제는 국가의 공식적 화폐를 동전으로 이렇게 하게 돼. 면포대 동전이 이제 이렇게 100%.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많이 주주를 하죠. 예. 그래서 대규모 주전으로 그 다음에 추가로 이루어져 필요한 통화량 부족을 해소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에 대한 감독과 통제도 중앙관청을 집중시켜서 중앙관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이 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배경 중에 또 연결된 게 있어요. 배경에 빠진 게 있어. 배경 중에 뭐냐면 그 정황의 이제 배경 중에 이게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동전. 근데 동전은 뭘로 유도해? 구리로 만들어지죠. 구리. 근데 이 구리가 그렇게 뭐냐면 채굴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동전은 필요한데 구리 채굴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동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구리 같은 이제 뭐냐면 동을 말이 잘못했네. 구리가 잠깐만요. 예. 구리는 여기 동전을 같이 이제 합성한 거고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을 이제 채굴해야 되잖아, 동을. 예. 그 동의 채굴이 적었단 말이에요, 동이. 그래 갖고 이 동 같은 것들 이제 그걸 채굴이 적으니까 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을 이제 많이 채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강산들을 이제 개발해서 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채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 당시 헌물협회 면포 사용 이런 것들 같이 했던 것을 포기하고 헌물협회만 이제 사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규모 이제 그 화폐 유통의 관리 감독을 중앙관청에 집중시켰고 동 개발 같은 거 있죠. 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강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헷갈려가지고 동전의 원료가 구리죠. 예. 부식가 나왔네. 예. 그리고 아까처럼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구리 강선이에요. 구리. 구리 원료가 이제 구리가 이제 만들어서 동을 만드는 거죠. 착각했어 내가. 예. 그 동전의 원료가 구리인데 18세기까지는 이게 동전의 구리가 이제 구리 강산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19세기 들어가면서 순조 때 구리 강산이 많이 개발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동전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원료가 많으니까. 예. 구리 강산인데 동전하고 동하고 여기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구리가 동전의 원료예요. 예. 예, 잠깐 제가 착각해서 좀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맞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화폐에 대한 시각적 인식부터 이제 볼게요. 이 공시정을 넘어가기 전에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뭐 패전론, 용전론 등등이 있는데 패전론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패전론은 이제 뭐냐면 중농주의 입장에서는 화폐가 돌면 상업이 명성화해서 농업이 망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 동農주의 입장에서 동전학대로 인해 상업 발전이 농민의 몰락을 시킬 것이다. 요 패전론을 이제 주장했는데 이익이 주장했죠. 이게 이제 한문사료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전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농민들이 어떤 그 뭐냐면 고통이 가중되고 상인들이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전론이라는 것은 화폐 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상대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유영원, 정약용, 박제가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유영원 같은 사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런 화폐 연구를 통해서 국내 유통의 어떤 주장 근거를 제시하죠. 그래서 화폐를 식량과 함께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나 물품 화폐인 추품을 금지시키고 간용비를 금속 화폐를 지급할 것이다 주장하고요. 정양홍은 이제 그 중농주의자와 이제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주의적 입장을 되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연결되는데 그래서 화폐 유통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농공주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의 주요 역할을 인정하고 그다음 전환선을 설치하자. 그래서 화폐 관리를 주조를 일원화시키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의 조폐공사가 있어. 아까 전에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갖고 얘기 못했는데 조폐공사처럼 동전이나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동전이겠죠. 그 다음에 동전이 많이 부족하니까 고액전을 통합시키자. 특히 금화나 음화 같은 걸 주조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좀 없어.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가서 가는 게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제각은 양화의 주주와 화폐 유통에 대한 상품 유통을 장악해요. 양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측량 화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은이나 뭐 금이나 동전이나 아, 은 함량과 금 함량 그리고 동 함량 그 구리 함량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발행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함량이 떨어진 화폐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른 금속하고 섞여가지고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동전인데 구리는 별로 없고 거기 구리 한 10%, 철이 뭐 80%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건 함량 미달인 화폐죠. 이걸 악화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양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순도가 높은 식량화폐를 양화라고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양화를 이제 많이 주술해야지 화폐 유통도 원활히 하고 신고 생기고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래서 용종론 좀 기억을 해두시고 폐전론이 나왔기 때문에 용종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전황인데 공시전황은 좀 쉬었다 가죠. 이거는요. 예.